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치마를 휘날리며 나타난 무당처녀의 비밀.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어느 한적한 고을에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청년 목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어머니는 약이 아무 소용없다는 풍토병에 걸려 늘 앓고 계셨지요. 마을 의원에게서 흘러나온 한마디가 목판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강원도 정선 땅에서 나는 산삼이 효험을 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었지요. 목판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려고 집안에 몇 푼 되지 않는 물건까지 처분하며 어머니께 드릴 귀한 산삼을 사기 위해 먼 정선 땅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아파서 네가 고생을 하는구나. 면목이 없어. 어쩌면 좋으냐. 목판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걱정 마시고 어서 쾌차하세요. 이웃 어른께 어머니를 잠시 부탁드리고 목판은 엽전 꾸러미를 품에 꼭 끌어안고 고을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나며 며칠이고 걸은 끝에 험난한 여정이 끝나자마자 허름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주막 마당에 들어서자 목판의 눈에 떠들썩한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장이 선 듯 온갖 사람들이 모여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고 있었지요. 모닥불이 타오르는 가운데 낮은 웃음소리와 거친 이야기들이 밤늦도록 이어질 듯 했습니다. 목판은 피곤했지만 어머니 병을 고칠 약값을 품에 품고 있던 것이라 조심스레 주막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보부상이 흥이 난 목소리로 목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오나?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나? 목판은 순진하게도 정선의 산삼을 사기 위해 온 사정을 말하고 말았지요. 보부상은 혀를 찼습니다. 정선 산삼이라. 그것 값이 제법 묵직하네. 말 조심하게. 그런 돈을 다 쓸 줄이야. 술기운이 돌던 자리에는 승복을 입은 스님도 있었습니다. 보부상이 소리쳤습니다. 어이, 스님도 이리 오셔서 한잔하시오. 스님은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막걸리 잔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스님의 우렁찬 목소리와 해악 섞인 입담은 주막 안을 금세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겉모습은 거칠었지만 스님은 술자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에 재주가 있었지요. 스님은 마치 세상을 두루 겪어본 이처럼 온갖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좌중은 저마다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술파는 새벽녘까지 이어졌고 지쳐버린 이들은 하나둘 객방에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피로와 술기운의 목판 또한 어느 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주막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판이 품속에 간직하던 엽전 꾸러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이구, 어찌 이런 일이. 목판은 어머니를 살릴 돈을 잃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급히 사또에게 신고가 들어갔고 그날 주막에 묵었던 사람들은 모두 불려나와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은 목판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돈을 찾아주십시오. 그 돈은 고향에서 병들어 누워 계신 제 홀어머니를 살릴 돈입니다. 사또는 목판의 간절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의로운 사또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게. 내가 반드시 너의 도둑맞은 돈을 찾아 이 고을의 정의를 세우리라. 그리고 사또는 주막에 있던 이들의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엽전 꾸러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또는 분노와 초조함에 휩싸여 목청을 높였습니다. 당장 저놈들을 형틀에 묶어라. 바르게 실토할 때까지 엄한 맛을 보게 하라. 그러자 그때 주막에 있던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찌 이리도 죄 없는 백성을 매질하는가. 강압으로 범인을 색출할 수는 있어도 무고한 백성까지 다치게 할 뿐이니 이처럼 우매한 방식을 계속하시겠는가? 소승은 임금께 상소하여 나으리의 부정을 고발할 수밖에 없소이다. 스님의 거센 기세에 사또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마지못해 모두를 옥사로 데려가게 명했습니다. 사또의 체면과 권위는 위태로웠지만 범인을 밝혀내기에는 증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구경꾼들 중 한 여인이 몸을 돌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추억이었고 그녀는 원주의 대장터로 물건을 흥정하러 다니는 잔뼈 굵은도의 상인이었어요. 어느 날 사돈 나으리가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쇠뇌의 미천한 생각을 한번 읊어보아도 되겠냐고 물었답니다. 옵니까? 오냐?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초옥은 머뭇거리는 몸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사또의 귀에 귓속말을 흘렸지요. 오라 그래. 그러하다면 어디? 너의 말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마. 내 육방 관속 그에게 속히 준비하라. 일러두마.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동원 앞마당에는 새끼 오리가 펄럭이며 신명나는 구판이 벌어졌어요. 작도를 대령은 무당, 아니 무당 분장을 한 추억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쳤고 그 옆에서 망나니는 푸른 칼날을 번뜩이며 춤을 추고 있었지요. 옥에서 끌려나온 주막의 일행들은 그 흉흉한 모습을 바라보며 마당에 꾸부러 앉아 벌벌 떨기 바빴습니다. 망나니가 한 번 칼을 휘두를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지요. 머리를 산발한 춘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습니다. 자, 듣거라. 내가 치마를 벗어 너희를 덮을 테니 각자 오른손을 치마 밖으로 내놓아라. 내가 주문을 걸면 저 산의 전을 훔친 도둑의 손은 자연스럽게 사시나무 떨듯 떨 것이니라. 그러면 망나니의 칼날이 그 손을 잘라낼 것이다. 급사 신이라도 들린 듯한 추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에 올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추가 치마를 벗는 신을 채 끝내기도 전에 승복 차림의 험상궂은 사내가 사또 앞에 엎드리며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나으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엽전은 주막 뒤 장독에 원래 숨겨두었습니다. 제발 저의 손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런 고한 놈네 죄를 인정하였는가?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산채에서 토막 나온 산적입니다. 승복을 입으면 의심을 받지 않을까 싶어 변장을 한 것뿐입니다. 험상궂은 인상과는 어울리지 않게 꼭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스님의 목소리는 매우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사또의 명에 힘입은 나졸들이 주막을 뒤져보니 엽전 꾸러미는 장독대에서 무사히 발견되었고 그 길로 승복 차림의 산적은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무고한 사람들 역시 모두 별탈 없이 풀려났지요. 상황이 모두 해결되고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엽전 꾸러미를 되찾은 목파는 타도의 앞에 조아리며 연신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는 저희 어머님의 목숨뿐 아니라 저의 목숨까지 살리셨습니다. 사또가 껄껄 웃으며 손사래를 치고 말했지요.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것 없네. 모두 저 처자의 꾀 덕분에 풀린 일이니 말일세. 산발을 하고 있던 추억이 고개를 들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리도 단숨에 범인이 자백할 것이라 여겼는가? 사또의 물음에 추억이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 나으리, 아까와 같이 눈앞에서 망나니의 칼춤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도둑놈이건 무고한 작원손이 떨리지 않을 재간이 결단코 없지요. 모두가 벌벌 떨 것만은 자명하며 그중 제발이 저린 자라면 반드시 손이 날아갈 것이 두려워 이실짓을 하고 말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 뜻대로 범인이 움직여 주어 일이 수월하게 색출할 수 있었사옵니다. 허허, 참으로 영악이 짝이 없는지 옥의 지혜로운 계략에 사도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판 역시 옥에게 연신감사 인사를 올리며 말했지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께서 저와 제 어머님을 살리셨습니다. 아니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먼저 살려주셨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목파는 의아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었습니다. 옥은 웃으며 사연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고을의 산자락에 걸쳐있는 도성 밖에는 빈민촌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초가들이 어깨를 맞대고 겨우 숨 쉬며 있는 곳이었죠. 삭정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단한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가는 가난이 뼛속까지 스며든 동네였지만 그 가운데 길갓집 태화로 앞에는 엉성한 찜솥 하나를 놓은 허름한 만두 가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아래의 아궁이에서는 연신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 뚜껑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들이 옹기종기 놓여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곤 하였지요. 이 만두 가게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젊은 과부 복순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어린 티가 남아 있었지만 굳은 일에 익숙해진 손과 깊은 눈매에는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그녀는 저승으로 먼저 떠나버린 남편과의 사이에 난 금지 오겹 외동아들 목판을 위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만두소를 만들고 얇디얇은 만두피를 빚고 뜨거운 김을 세며 손님들에게 만두를 파는 일, 모두를 복순 혼자 감당해야 했지요. 홀로 남은 복순은 오직 아들만을 생각하며 힘든 줄도 모르고 억척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입동이 지나자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어요. 마루에 앉아 만두를 빚는 복순의 손도 어느새 뻣뻣하게 굳어갔지요. 그럴 때마다 아궁이 불에 언 손을 녹이며 다시 만두를 빚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찜솥의 김 속에서 고단하지만 멈출 수 없는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복순은 그렇게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복순의 만두가게 앞을 매일같이 어린 남매가 보따리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누이는 10살 남짓, 동생은 7살쯤 되어 보였지요. 낡은 옷을 겹겹이 입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들의 공공한 모습을 보며 복순 역시 마음 한구석이 아파 남매들이 불을 실컷 쬐며 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 부엌에서 만두소와 피를 정성껏 장만해 나왔을 때 남매는 이미
가게 앞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문득 소 뚜껑 위에 올려놓은 만두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저런 어린 것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복수는 왠지 모를 안타까움에 소 뚜껑에 남은 만두들을 싸들고 남매가 사라진 꼬부랑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얼마쯤 올라갔을까요? 복순의 귀에 희미한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니 정말 그 남매가 좁은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그중 남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울고 있었고 누나는 목이 맨 듯한 소리로 동생에게 말하고 있었답니다. 너 이제 그만둬. 누가 이렇게 덥석 집어오라고 하디? 나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는 동생을 둔 적은 없어. 이제부터는 나를 누나라고 부르지도 마. 그 말을 들은 7살쯤 되어 보이는 남동생은 울먹이며 누나에게 매달렸지요. 누나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복수는 그 모습을 담 너머에서 몰래 지켜보았어요. 어린 남매의 안타까운 모습이 그대로 전해져 복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요. 선뜻 나서서 아이들을 달래주고 싶었지만 똑 부러지는 누나의 성격을 보니 오히려 더 무안해질 것 같아 그저 조용히 발길을 돌려가게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을까 모르는 척 해야겠구나. 복수는 자신의 외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저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저릿저릿해 숨길 수 없었지요. 그 다음 날도 남매는 어김없이 보따리를 들고 골목을 내려왔습니다. 복수는 미소를 띠며 그들을 반기려 했지요. 하지만 만두가게 앞에 선 남매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누나가 조심스레 옆으로 한 입을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있잖아요. 어제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제 동생이 외상으로 만두 1개를 가져갔어요. 이거 만두값이에요, 아주머니. 그 모습을 본 복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저기, 이거 만두 1개 값으로는 너무 많으니까 만두 몇 개 더 가져가렴. 원래 내가 아이들한테는 반값으로 받는단다. 하지만 누나는 고개를 저으며 정중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많이 파세요. 그리고는 남동생의 손을 잡고 종종걸음으로 골목을 향해 사라져버렸지요. 어린 남매의 양심과 착한 마음에 감동한 복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절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아이들이 눈에 바려서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겠구나. 어느 날 저녁, 보따리를 들고 골목길을 올라가던 남매를 본 복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얘들아, 잠깐만. 남매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요. 복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속이 터진 만두는 사람들이 못생겼다면서 사지 않는단다. 기껏 만들었는데 팔 수가 없지. 그렇다고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으니 우리 셋이 같이 먹자구나. 복순의 말에 남동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눈을 빛냈지만 누나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는 남동생의 손을 잡고 서둘러 골목길을 올라가 버렸지요.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순의 귓가에는 누나가 동생을 달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찬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뚝, 울지 마. 얻어먹는 버릇이 들면 나중에는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돌아가신 엄마가 그랬지? 아무리 힘들어도
함부로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챙기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누나의 모습은 복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복순은 남매를 돕고 싶었지만 자존심 강한 누나에게 함부로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상처가 될까 조심스러웠지요. 어느 날 복순은 보따리를 들고 내려가는 남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들아, 항상 들고 다니는 그 보따리는 무엇이며 또 매번 어디로 가는 거니? 아줌마에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하지만 누나는 땅만 보고 짧게 대답했답니다. 할머니 심부름 가는 거예요. 그 짧고 쓸쓸한 대답은 복순의 마음에 더 깊은 궁금증과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복순은 동네 사람들에게 남매에 대해 물어 조금씩 사정을 알아냈습니다. 얼마 전 서촌 쪽에서 할머니와 어린 남매가 빈민촌으로 이사 왔고 궁핍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다행히 할머니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포목점에서 바느질 거리를 부탁받으면 몸이 불편한 할머니 대신 어린 남매가 보따리를 들고 타박타박 걸어 다녔답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그 이듬해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사연까지 알게 된 복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쩌면 좋아. 하늘도 참 무심하시구나.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라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응달진 산자락의 빈촌에도 매서운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남동생이 만두 하나를 훔쳤던 그날 이후로 남매는 여전히 만두 가게 앞으로 갔지만 처음처럼 손을 내밀지는 않았답니다. 누나는 동생에게 만두를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점점 더 조숙하게 철이 들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복수는 용기를 내어 남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혹시 너희 어머니 이름이 양선 아니니? 강선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남매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복순을 바라보았지요. 아이들의 눈에는 경계심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아이고, 맞구나. 내가 여기서 양선이 아들, 딸을 만나게 되다니 참말로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남매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복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있잖아, 얘들아. 아줌마가 말이야. 너희 엄마와 어릴 적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단다. 우리 집은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했고 너희 어머니 집은 제법 잘 살았었지. 인정 많고 착하던 너희 엄마가 아줌마 집에 쌀도 막 퍼담아주고 콩도 한 자루씩 듬뿍 가져다 주었단다. 그렇게 해서 아줌마가 배에 골치 않고 지낼 수 있었어. 세상 일이긴 한데 긴가민가 했었는데 역시나 맞았구나. 제 어미와 어린 시절을 함께 겪은 듯한 복순의 말을 들은 남매는 가슴 속에 늘 품고 있던 어미의 추억을 공유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그제야 경계심을 풀고 복순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지요. 복순은 그런 남매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들아. 아줌마가 너희 어머니한테 갚아야 할 빚이 잔뜩이란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아줌마 도와서 피가 터진 만두 좀 같이 먹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날 이후 남매는 저녁나절 골목길을 올라갈 때면 꼭 만두 가게에 들러 속이 터진 만두를 먹게 되었어요. 배가 부르도록 실컷 만두를 먹은 뒤 남매는 복순이 정성껏 싸주는 만두를 들고 할머니께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진짜 피가 터져서 못 파는 만두 맞지요? 아이, 그럼 너희가 아줌마 안 도와주면 이 만두들
그냥 다 버려야 돼. 그러니 걱정 말고 실컷 먹으렴. 만두를 먹으면서도 걱정을 잔뜩 하고 묻는 남매에게 복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다정히 말했지요. 하지만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복수는 관청에 가서 어렵게 호적을 확인하고 이 남매의 죽은 어머니 이름이 강양선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남매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마의 어린 시절 친구인 척 이야기를 늘어놓았던 것이지요. 복수는 새벽마다 만두를 빚을 때면 남매들이 먹을 몫은 일부러 만두피를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짜로 만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팔 수 없는 불량 만두를 나눠주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였지요.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도울 수 있는 방법, 또한 아이들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한 복순의 지혜로 탄생한 나눔의 불량품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복순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남매는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있죠? 저한테 아주머니 이름 알려주세요. 꼭 기억해 둘래요. 만두를 후 불어먹던 노이가 복순을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 복순은 생긋 웃으며 답했지요. 복순, 신복순이네. 기억해 두었어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주머니. 아, 참.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저 또래의 머스마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럼 언제 한번 소개시켜 줄게. 우리 아들 이름은 목인데 팔뚝에 이만한 점이 있단다. 알겠지? 아, 그리고 제 이름은 추록이에요. 제 동생 이름은 춘섭이고요. 오냐, 그래. 체하지 말고 천천히 먹으렴. 그렇게 추억은 어릴 적 자신이 겪은 절대 잊을 수 없었던 만두가게의 이야기를 끝마쳤습니다. 한참 동안 예전의 사연을 이야기한 추록은 미소를 지으며 목간을 향해 말했지요. 볼 일이 있어 장터에 나서려다 관아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호기심이 생겨와 보았지요. 우연히도 구경 중 제가 기억하고 있던 만두가게 아주머니의 이름과 그때 전애들의 아들의 인상착의와 이름까지 같지 뭐겠습니까? 그리하여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아주머니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굶지 않고 버틸 수 있었고 그 덕에 이제 남동생도 어여시 자라 제 몫을 다해 가세를 일으킬 수 있었답니다. 감사는 오히려 제가 드려야지요. 참으로 이 무슨 천우의 우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행스럽게도 제가 현재 정선 보부상들이 닿는 장사를 하고 있기에 좋은 산삼을 괜찮은 가격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고마움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아주머니의 작은 만두 가게가 저희 남매의 허기를 달래주었고 또한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니 오히려 이 정도는 약과지요. 훗날 커서야 아주머니가 저희를 돕기 위해 선한 거짓말을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앞가림을 할 만큼 사정이 좋아져 은혜라도 갚고자 고향으로 돌아와 보았으나 이미 만두가게는 없어진 뒤였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빠지시는 바람에 만두가게는 정리하게 되었지요.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추록의 안내와 소개를 받은 목파는 되찾은 엽전으로 귀한 산삼을 구해 어머니 복순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산삼을 취한 복순의 병화는 거짓말처럼 나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인사차들은 추록과도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되었지요. 이후 자신의 어머니를 구한 것이나 다름없는 추록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한 목파는 추록의 올곧은 마음씨와 사려 깊은 지혜에 반하게 되었지요. 추록 또한 복순 빼닮은 마음씨를 가진 사내 목판에게
자연스레 연심을 품게 되었고 두 사람은 물방앗간에서 남몰래 궁합을 맞춘 뒤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행복한 삶을 보내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오순도순 가정을 이루었다는 후문과 함께 이 이야기는 선과 악의 대조를 통해 인간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준다. 목파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 진귀한 인삼을 구하려 했지만 도중에 도둑에게 속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상인 추녹이 등장하여 악한 도둑을 교묘하게 벌하고 진실을 드러내면서 정의가 실현된다. 특히 추녹이 과거 복순의 도움을 받았던 소녀였다는 점에서 선행은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악행은 결국 드러나고 선행은 사람과 세상을 밝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배우며 항상 남을 돕고 정의롭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선한 마음과 지혜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삶의 가치임을 느낄 수 있다. 쫓겨난 아씨와 복이 들어온 행랑아범. 옛날에 적조선시대 개성 땅 낮은 언덕에 기대어 햇살을 머금은 기와집들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력한 가문으로 손꼽히는 정대감댁은 규모와 화려함에서 단연 돋보이는 엄청난 대거리였지요. 이으리으리한 정대감의 외동딸 홍화는 그 집 안뜰에 핀 하얀 목련처럼 맑고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간지러운 봄날 아침, 홍화는 빛을 머금고 반짝이는 이슬을 뒤집어 쓴 목련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쩜 봄꽃들은 이다지도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바라보고만 있어도 설레는 것이 내 가슴까지도 간지러운 느낌이로구나. 쓸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홍화의 코끝으로 바람에 실려오는 목련 향기는 달콤했지만 역시나 어딘가 모르게 슬픔을 먹은 듯 했지요. 홍화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홍화는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사에 치이고 공사가 다망했던 정대감은 어미를 잃고 방황하는 홍화의 속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정도로 섬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드넓은 집에서 외동딸로 지내야만 했으니 적적함과 외로움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런 홍화에게 한 줄기 든든한 위안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이 집의 젊은 행랑아범이자 곡간지기를 겸하고 있었던 석돌이었답니다. 홍화가 아주 어렸을 때 집안에 들어온 석돌은 정대감과는 막역한 사이였던 병판대감의 어르나 일찍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된 경판의 집안에서 정대감이 손을 써 겨우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정대감은 석돌을 자신의 집안에 들여 외동딸 하나를 낳은 이후 단산이었던 마음의 허전함을 조금이나마 달래던 참이었어요. 석돌이 집안에 들어온 이후 홍화는 그를 천대하거나 배척하지 않았고 제 곁을 내어주며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기억이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있던 석돌은 이후 제 삶을 오롯이 홍화에게 바치기로 결심한 후 성심을 다해 그녀를 보필해 왔지요. 그렇게 석돌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마음의 병이 깊었던 홍화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친구, 또한 정대감이 채워주지 못한 부분에 보호자 노릇까지 수행하던 존재였어요. 그는 한 발짝 멀리 떨어진 선을 유지하며 언제나 홍화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텅 빈 마음을 채울 길 없던 홍화에게 석돌은 더없이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석돌은 홍화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릴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염려해 주었고 그때마다 홍하는 흡사 석돌이 그 두툼한 팔을 들어올려 자신을 안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석돌이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구나. 그러면서도 몇 발짝의 거리만은 유지하면서 말이다. 오늘만은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아니 되겠느냐. 넓고 단단한 석돌의 품 안에서 홍하는 역설적이게도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 싹 트는 것이었어요. 홍하가 이렇듯 자신의 유약함을 드러내며 석돌에게 어리광을 부릴 때마다 석돌의 심장은 풍랑같이 요동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이었지만 홍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동정심을 잡아먹는 기묘한 연심이 싹트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그날 석돌은 늘 고수하던 자신의 선을 깨고 처음으로 홍하의 어깨를 살며시 잡아 끌어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었지요. 그 모습을 정대감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당장 자신의 목이 온전치 않으리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어쩐지 그 순간만큼은 어찌 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겨질 정도로 석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석돌의 품은 생각보다 더욱 포근했고 역시나 단단한 성벽처럼 튼튼했어요. 홍하는 두 눈을 감고 마음껏 슬픔을 토해내며 좀처럼 맛볼 수 없었던 안정감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 나도 참...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아직도 추억하면서 일이 얼굴을 붉힐 줄이야. 그러했던 예전의 일이 떠올라 홍하가 추억에 젖은 사이 마당을 지나가며 국간장부를 살펴보던 석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헌치한 키에 짙은 눈썹, 반듯한 이목구비를 가진 석돌은 개성과 닥서에서 가장 쓸만한 사내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비록 정대감의 집안에서 이런저런 편이나 봐주는 신분이었으나 한낱 머슴이나 일꾼으로 치부하며 썩혀두기엔 석돌의 됨됨이가 워낙 훌륭하고 은연중에 흘러나오는 반가운 품격이 대단했기에 마을의 아녀들 입방아에 지치지도 않고 오르내리고 있던 터였어요. 아씨, 바람이 아직 찬데 어찌 이리 밖에 나와 계시는지요. 봄이라고는 하나 간간히 매서운 바람 끝이 곧불이라도 가져올까 염려됩니다. 괜찮단다, 석돌아. 그나저나 이른 아침인데도 여전히 분주하구나. 부지런을 내려놓고 너도 오늘같이 일정이 없는 날에는 조금 몸을 쉬는 것이 어떠하니? 너야말로 내가 보는 때마다 쉬는 꼴을 못 보았으니 무쇠같이 일하는 황소도 너보다는 낫겠다 싶구나. 홍하의 말에 석돌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잠시 출타 중이신 지금이야말로 소인의 손이 살림을 도모해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은 감사하지만 우선은 아씨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소인 역시도 쉴 수는 없지요. 석돌이 몇 발치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을 홍하는 속절없이 자신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석돌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봄을 맞아 피어난 홍하의 자태에 석돌 역시 눈을 뗄 수 없었으니까요. 항시 슬픔에 잠겨있는 듯한 홍하의 눈망울은 어려서부터 줄곧 석돌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정대감의 눈을 피해 점점 더 서로를 향한 위험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난 홍하는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허둥지둥 석돌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이후로 더더욱 사무치는 그 때문에 악몽을 꾸었던 홍하는 어둠이 가득한 자신의 방에서 눈을 뜰 때엔 무의식적으로 석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씨, 이런 시각의 행체에는 어찌 아래 것들이 복이라도 하면 경을 치십니다. 아씨, 석돌아, 목소리를 낮추거라. 오늘은 아버님도 공무가 바빠 퇴청을 아니하신다 하였고 하인들 또한 이미 잠들었을 시간이니라 하면 너는 내가 이대로 밖으로 나가 찬바람이라도 쇠다가 곧불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느냐? 아씨, 그런 말씀이 아니오. 이어지는 석돌의 말을 잘라먹은 채 홍아는 천천히 석돌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홍아가 어둠 속에서 석돌의 방안을 둘러보았지요. 깔끔한 석돌의 손끝이 여기저기 다 있었기에 방안은 청결하게 그지없었지만 여기저기 부실함이 느껴지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칙칙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다 요동을 치고 있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함께 새근새근 호흡이 가빠진 제 숨소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오 방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좁아진 것을 보니 어쩐지 홍아는 석돌에게 미안해지는 것이었어요. 겨우이 돼지우리 같은 곳이 너희 것처럼 말이었구나. 귀가 차서 말조차 나오지가 않는다. 아버님은 대체 너에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다는 것이니? 석돌이, 네가 우리 집안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이러한 거처를 내어주고 계셨다는 말이구나. 내 아버님께서 퇴청하시거든. 너희 거처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달라 청해보아라. 예, 아씨, 아닙니다. 목숨을 제대로 부지하지 못할 운명을 가진 소인을 구해주신 것도 모자라 이리 먹이고 입히고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이지요. 석돌은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게다가 아쉽게 저에 대한 그 어떤 요구를 하시는 순간 대감마님께서는 더 이상 저를 이 집안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겠니다. 엄연히 반상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말이지요. 반상의 법도. 사내들의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어미를 잃은 여식의 상처 입은 마음조차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집안에서 법도를 따져본들 내게는 제대로 닿지가 않는구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씨? 물론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이어진 끈끈한 정이라는 것을 허망하게 저버리는 순간도 있다고는 하나 제가 느끼기에 대감마님과 아씨의 사이가 그런 것은 아니라 사료되옵니다. 대감마님께서도 그 슬픔을 꾹 감추고 계실게니다. 그리고 아씨께서 저의 행사 사정을 알아차려 대감마님께 고하시는 순간 대감마님께서는 역으로 아쉽게 물어보실 것이 뻔하지요. 석돌의 말에 홍아가 눈을 깜빡이며 그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녀의 긴 속눈썹 위로 달빛이 잠시 쉬었다 가기를 결정이라도 한 듯 은은하게 반짝이는 것을 본 석돌은 작게 숨을 들이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씨, 대관절. 아씨께서 저의 행랑 생김새는 어찌 알았기에 그러한 건을 하는 것이냐며 말입니다. 그럼 제 아무리 둘러댄다 하여도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요. 방가의 규수가 하인들이 기거하는 행랑에 그것도 사내의 방에 들어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사실만 알릴 뿐입니다. 자중하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아씨, 석돌이, 너는 이러한 때에도 참으로 몇 걸음 앞을 허원히 내다보는구나. 참으로 듬직하게 그지없으니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너에게 어리광만 부리게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단다. 어둠을 등한시하고 속삭이듯 대화하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홍아는 결심한 듯 석돌에게 더욱 다가가 그의 허리를 끌어안는 것이었지요. 아씨, 어찌 이러십니까?
정말로 이러다가는 경을 치십니다. 정녕 대감마님께서 소인을 능지처참에 처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석돌이 훔칫 놀라며 몸을 뒤로 빼려 하자 홍화가 조용히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 어차피 내게는 그간 모든 것이 아니 된다. 모든 것을 참고 바깥으로 티를 내지 말라. 모든 것을 인내하여야 한다. 나는 말뿐이었느니라. 어머니가 그리 돌아가셨는데 그조차 슬픔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야 했지. 그런데 지금 미리 내가 해서는 아니 되는 일에 가장 첨단에 걸쳐 있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나를 억압하던 집안과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느낌이니 어찌 속 시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니? 역으로 가슴이 뻥 뚫리면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로구나. 혹 기억하고 있느냐? 그 옛날 어머님을 여의고 슬퍼하던 나에게 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품에 안고서 위로해 주지 않았더냐? 아씨, 그때는 그것이 저도 그때엔 제가 너무 주제넘게 실수를 했다 여기고 있던 밀차 내려 애쓰는 석돌과 끝까지 버티려는 홍화 간의 설왕설래가 이어졌어요. 나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그때가 나의 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느니라. 무엇을 어쩌자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대로 조금만 곁을 내어 죽어라.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결국 석돌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결국 밤의 공기에 취해 이성의 장벽을 허물게 된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 뜨겁게 서로를 탐했습니다. 달빛이 석돌의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와 두 사람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형상을 비추었지요. 석돌의 따뜻한 품만을 기억하고 있던 홍화는 그때와는 몇백 배 더겁고 강렬한 석돌의 가슴에 안겨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급류 같은 감각에 휩싸여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어느새 석돌에 대한 사랑으로 흠뻑 채워졌지요. 석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홍화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는 자신이 두려워 억지로 눌러놓고 있던 눌림돌이 튕겨나가자 더는 그 자신도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작부터 위태로웠지만 이날의 밤만큼은 조선에서 단둘만 남겨진 듯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고 있던 봄꽃에 꽃잎들이 쏟아져 내리며 그렇게 두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은밀한 비밀을 각자의 몸에 깊숙하게 새겨넣게 되었답니다. 이후 주변의 눈을 피해 두 사람은 은밀한 만남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기회가 생기면 늘 서로를 탐했고 또한 점점 더 그 은밀함과 짜릿함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밤에만 국한되어 있던 그들의 만남은 이제 도가 지나쳐 한낮에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홍화는 가은 핑계를 대며 바깥으로 마시를 나가기 시작했고 자신을 보필할 몸종이 있었음에도 수행로 항상 석돌을 데리고 다녔지요. 거작거리를 지나다닐 때면 고을의 안내들이 환치한 석돌을 바라보고 저마다 입맛을 다셨고 콩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묘한 질투와 더불어 왠지 의기향해지는 기분까지 드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위험한 장난이 어느덧 통화에게 만성적인 자극을 주고 있었기에 뒤늦게 그 재미에 푹 빠진 홍화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을 가지며 두 사람이 춘정을 듬뿍 쌓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두 사람의 관계에 커다란 식음이 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그 이음에 상처한 정대감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새로운 후처를 만나게 되었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덕나는 이름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집안에 들여 제취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부인 덕는 마치 잘 익은
석류처럼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녔으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엄청난 시기심과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애초에 권세와 재물에 눈이 멀어 정대감의 후처 자리를 차지한 그녀는 정대감의 권세에 기대 집안의 곳간 열쇠를 꿰찰 욕심을 쥐고 집안에 들어온 터였습니다. 그리하여 덕는 정대감을 교묘하게 구워 삶으며 점점 더 집안의 기세를 제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정사가 바빠 집안을 등한시하던 정대감은 이후로도 대부분의 일을 덕내에게 이임했고 그러다 보니 제 뜻대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 와중이었지요. 단 하나 유일한 걸림돌인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홍하였습니다. 어머님 기침하셨습니까? 밤새 잠자리는 평안하셨는지요? 되도 않는 무난 인사를 올리려거든 법도부터 다시 배워거라. 어찌 그리한 표정으로 나를 맞이하는 게야? 내 아무리 너의 계모라 한들 집안의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이리도 맞드사서야. 예, 아니 그런 것이 아니요. 홍아야, 너는 당최 한 번으로 좋게 말하면 끝을 내지 않는 유상한 버릇이 있다구나. 꽃이 말대답을 하려거든 이만 물러가거라.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아는 어머니가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새로운 여인을 들이는 제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택한 여인이었기에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질머리가 고약한 덕내에게 홍아는 그저 성가신 전처의 흥적이자 자신이 이 집안의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에 방해가 될 뿐이었어요. 허나 이보다도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옳은 성정을 가지지 못한 덕의 마음속 샘솟는 음심이었지요. 덕는 정대감과 혼인 전부터 사내를 밝히는 습성을 뿌리 뽑지 못해 곤욕을 치를 뻔한 적이 많았답니다. 투기심과 탐욕이 말도 못했지만 그의 남성 편력은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어찌저찌 의력을 사용하여 무마하고 소문을 막아내 결국 정대감의 후실 자리를 꿰착하긴 하였다만 타고난 성정이 어디 쉽게 사그아들 리가요. 그런 여인이 석도를 발견하고 말았으니 일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이것 좀 보시게. 백랑 살림과 곡간 살림을 동시에 책임지는 자라기에 얼마나 쓸만하나 싶어보기 품어보았더니 이거야 원 나의 생각보다 더욱 재미있어 보이는 사내이지 않은가. 덕는 집안에 들어와 기세를 쥐자마자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석돌의 헌치한 외모와 건장한 체격을 보며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재산을 빼돌리려면 이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수족을 두는 것이 더 손쉬운 방법이기도 했거니와 기왕에 그런 일을 시킨다면 자신의 음심을 채우고 눈 감기에도 안성맞춤이었던 점, 곧 혈기왕성한 석도를 제 놀이개감으로 삼기 위해 눈길을 돌렸지요. 내 사람이 되면 저런 고질고질한 행랑체에서 기거하며 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머지않아 집안의 실권을 쥐고 흔드는 것은 내가 될 게야. 안방마님, 소인은 그저 이 집안의 잠이나 허드레니 이를 도맡아 하는 천것일 뿐입니다. 마님께서 소인을 어여삐 보아주시는 것은 감사할 일이나 못 들은 것으로 해두겠습니다. 이처럼 덕는 끊임없이 석도를 향해 추파를 던졌지만 홍아를 향한 깊은 마음을 결코 접을 수 없었던 석돌은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덕내의 노골적인 유혹과 도를 넘은 집착에도 석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결국 사달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한밤중에 소갈이 심하여 잠에서 깬 덕가 자리기를 들이켜고
바람이나 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행랑 쪽에서 간푹에 들려오는 괴한 소리에 귀를 세우고 다가갔습니다. 아니, 이것이 대관절 무슨 소리라는 말이던가? 야심한 시각에 행랑에서 어찌 이 괴이한 소리가 나온다는 게야? 그리고 미세하게 틀어진 방문의 틈으로 석돌과 홍화가 서로를 탐하는 정한 장면을 그만 목격하고만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이미 오랜 기간 서로의 신분도 무시한 채로 정을 통해온 듯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간 수차례 지속된 자신의 유혹과 질척한 제안에도 한결같던 석돌의 냉대에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해 있던 덕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 눈앞에서 목격한 두 사람의 미래에 제정신일 리가 없었지요. 그녀는 이성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괘씸함이 밀려들었어요. 정말이지 얘까지 나와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재미난 장면을 놓칠 뻔하였지 뭐겠는가? 어쩐지 그간 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이 수상했거늘 저 두 사람이 서로부터 먹고 있었다니. 저 눈에 가시던 것이 기어이 이를 버리고야 마는구나. 제가 감히 나를 거부한 사내에게 눈독을 들이려 안 그래도 전처와의 자식이라기에 거슬리던 참이었거늘 대감집 여식이 행랑의 사내와 정을 통하고 있다니 방가의 집안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어찌 이리 흉물스럽기 짝이 없단 말이다. 제 성정을 생각지도 않고 그저 홍화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눈이 뒤집힌 덕는 부들부들 격렬하며 솟아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리고 더 어여픈 데다 자존심까지 접어두고 유혹했지만 퇴자를 놓았던 근사한 사내의 마음까지 휘어잡았으니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지요. 결국 그녀는 홍화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석도를 제 장난감으로 차지하기 위해 응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덕는 저작거리에서 떠돌며 푼돈만 쥐어주면 무슨 일이든 따지지 않고 암약하는 왈패들을 고용하여 홍화를 처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드운 밤 덕가 고용한 왈패들은 정대 감득 담장을 넘어들어왔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군주인 늑대처럼 음산하게 움직였지요. 왈패들은 집안 곳곳을 살피며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홍화의 방에 다다른 그들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침입했어요. 열린 방문의 틈 사이로 들어온 달빛에 잠든 홍화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왈패 중 한 명이 재빨리 홍화 입에 재갈을 물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그녀의 손발을 결박했지요. 자는 도중 맞닥뜨린 갑작스러운 상황에 소스 아치게 놀란 홍화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거친 넉마로 입이 단단히 막혀있던 터라 그저 웅얼거리는 소리만 내뿐이었습니다. 갑자기 펼쳐진 섬뜩한 상황에 홍화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왈패들은 홍화를 자루에 넣어 거칠게 들쳐매고 그 길로 어둠 속을 향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지가 단단히 묶인 홍화는 격렬하게 몸부림쳤지만 왈패들의 강한 힘에 저항할 수 없었어요. 천 조각을 입안 가득 집어넣어 단단히 물려놓은 재갈 때문에 홍화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었습니다. 왈패들은 홍화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다뤘지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느냐? 어차피 내년을 치워주는 대가로 이미 도는 집을 받았다. 여차하면 여기서 바로 없애버려도 상관없어. 허니 얌전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왈패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홍화의 귀전을 때리자 그녀는 두려움에 치를 떨었어요. 또한 사지가 밧줄에 묶여 숨 쉬기조차 힘들었지요. 왈패들은 너덜너덜해진 인형처럼 추억 늘어져 신음하는 홍화를 메고 어둠을 틈타 산길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젠장이 계집 생각으로 저항이 심해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어. 어서 가자. 술라군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골치가 아파진다. 왈패들은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따금씩 주변을 순찰하는 순군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만 험한 일로 다져진 왈패들에게 순군을 따돌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지요. 홍하는 왈패들의 거친 발걸음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며 극심한 답답함에 시달렸습니다. 잔뜩 집어먹은 데다 손목과 발목이 내내 전릿했지요. 자루 속 치읓 같은 어둠 앞에 홍하는 석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석돌아, 어디 있니? 제발 나를 구해줘. 그녀는 마음속으로 석돌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렇게 개성과는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번한 고을로 도착한 왈패들은 미리 연통을 넣어둔 기방에 홍화를 넘겼습니다. 자, 여기 약조한 대로 귀한 것을 가져왔다. 어중이 떠중이 천국과는 태생부터가 다른 물건이니 값은 제대로 쳐주겠지. 왈패가 기방 행수에게 홍화를 넘기며 금전을 요구했지요. 행수는 홍화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호, 제법 괜찮은 물건이군. 헌데 뒤탈은 없는 물건이어야 할 게야. 괜한 피바람이 불거나 골치가 아파 제방가의 여식이라면 내 사양하겠네. 그건 걱정 마슈. 그 집 안주인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기로 약조가 이미 된 것이니. 왈패의 말에 기방 행수는 반색했고 두둑한 엽전이든 전대를 왈패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후 홍하는 낯선 방에 갇힌 채 끔찍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지요. 화려한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채 깊은 절망에 잠긴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매일 밤 낯선 남자들의 손길을 거부하며 끊임없이 저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천대와 멸시뿐이었지요. 연이은 탈출 시도는 늘 수포로 돌아갔고 그럴 때마다 기방 행수는 홍하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모질게 대했어요. 이제 그만 포기하고 얌전히 굴지 않으시렵니까? 영특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눈치채지 못하시다니요. 자네, 감히 나에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성은 내가 어느 집안의 여식인지를 알면 이리 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독한 짓을 한다는 것이야? 대체 내가 어찌하여 이런 곳에 끌려와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를 모르겠구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나를 돌려보내시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만 쫑알쫑알. 아주 시끄러워 죽겠지. 상황을 읽는 눈이 어둡단 말이여. 내 일에서 방가에서 곱게 자란 티가 줄줄 흐르는 화초 같은 여식들을 경멸한다 이 말씀이야. 기방행수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이죽거렸습니다. 이 기방에 어디 우리 아씨님보다 지체가 높은 위가 없을 것 같소. 댁 같은 방가의 여식을 아무렇지도 않고 데려오는 것을 보면 정녕 모르시겠소이까? 이 바닥 돌아가는 기미를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오. 이곳에 들어오면 댁이 가진 신분 따위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말이요. 행수는 그 고압적인 태도를 거두지 않은 채로 신이 나서 조잘거렸어요. 게다가 우리 기방에 뒤를 봐주시는 분들 또한 그리 지체 낮은 분들은 아니라서 말이지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빨리 적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자꾸 일이 삐딱하게 나오면 나도 본전 생각이 나서 인내심이 바닥을 보인다는 말씀이야.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더 끔찍한 곳으로 팔아들일 값. 기방 행수의 서늘한 협박에 홍하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무치는 고통 속에서 석도를 그리워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편 홍화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석돌은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필이면 정대감은 어우로 멀리 떨어진 지방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 그나마 연통이 다 본격적인 도움을 기대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 자명했지요. 며칠 밤낮주로 개성 근처를 뒤졌지만 이미 멀리 떨어진 고로 빼돌린 홍화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게입니까?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슬픔과 절망에 잠겨 나날이 쇠약해지는 석돌을 바라보며 덕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곤 군침을 다시며 중얼거렸지요. 그래, 지금은 그리 슬퍼하고 힘겨워하며 고집스러운 그 성미를 좀 죽여놓거라. 적당한 때가 찾아오면 그때 내 친히 잘 익은 내 놈을 한 입에 꿀꺽 삼켜주마. 홍화의 실종에 덕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던 석돌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홍화를 수색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저작거리를 지나치다 얼큰하게 취기가 오른 왈패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그 대감집 계집 말이야. 꽤나 짭짤한 돈벌이가 됐지. 욕을 근내 맡아본 일 중 가장 벌이가 괜찮았지 뭐겠나? 아무튼 그 대감집에 새로 들인 후 말이지 아주 무서운 여편 내도군. 제 아무리 계몰하지만 어찌 그 어허 거의 조심하지 못해. 추둥이 함부로 놀리다가는 우리도 엮이는 수가 있어. 아닌 말로 그 악명 높은 기방 행수에게 팔아넘겼으니 이제 우리 몫은 다 끝났고 더 기억하고 있어 봐야 우리의 명출만 재촉하는 꼴이다. 이머저리야. 하루 빨리 기억에서 지우자고. 석돌은 왈패들의 대화에서 대감집 계집이라는 대목과 악명 높은 기방 행수에게 팔다라는 대목을 유심히 들은 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저자들은 이 거울에서 숭사가 벌어질 때마다 반드시 끼는 불안당들인데 설마 저자들이 공화씨를 석연차는 낌새를 알아챘단 말인가? 석돌은 왈패들에게 좀 더 다가가 귀를 기울이려던 참이었어요. 헌데 그때 석돌의 눈에 왈패의 허리춤에 걸려있는 옥놀이개가 들어왔습니다. 저 놀이개. 저것은 문명 공화씨의 물건이 틀림없을 터. 그것은 틀림없이 홍화의 생모가 그녀에게 남겨주었던 귀한 옥놀이개가 분명했습니다. 그제야 석돌은 홍화가 이들에게 잡혀 기방으로 팔려갔다는 끔찍한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석돌은 한참이나 왈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의 뒤를 미행하며 정보를 수집했고 한참이나 그들을 미행한 끝에 결국에는 홍화를 팔아넘긴 기방에 있는 고을의 이름을 알아냈지요. 그곳은 일찍이 석돌이 정대감으로 흘러들기 전부터 아말리에 들어보았던 곳이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신을 빼앗은 아녀들을 잡아 기녀를 관리 감독하는 중앙조정의 감리 없이 제 마음대로 부릴 기녀로 만든다는 흉한 소문이 돌던 곳이었어요. 기방의 뒤를 봐주는 자들이 고을 관리라는 소문도 함께 흐르던 곳이었습니다. 사실을 확신한 순간 석돌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니, 분명새, 안방만이 연루된 모양새가 분명하다. 지금은 일단 홍화씨를 구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석돌은 그 즉시 몸을 돌려 대감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부랴부랴 보짐을 싸고 마구간에서 말한 피를 꺼낸 후 홍화를 수소문하던 하인들에게 서신 한 통을 전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서신을 대감마님께 전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새 안방마님이 여의 움직임을 알지 못하게 은밀히 움직이거라. 새 안방마님이 내 거동을 묻거든 대감마님의 기난 심부름으로 이웃 고을에 들렀다는 말만 흘리거라.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아씨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니 절대 이를 그르쳐서는 안 될 것이야. 너희들은 속히 그러나 최대한 집안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지 않고서 대감마님께 아씨의 신변에 대한 위급한 사안이 생겼음을 알려야 하니라. 이후 석돌은 곧바로 말에 올라 있음직한 고을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석돌은 세차게 말을 독려하며 홍아를 찾아낼 실마리를 따라 달리고 또 달렸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기나긴 질주 끝에 왈패를 미행하며 얻어낸 정보와 일치하는 고을까지 당도한 석돌.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는 홍아가 잡혀있는 기방을 찾을 수 없었기에 하는 수 없이 근방의 유명한 기방을 모조리 전전하며 홍아를 찾아 헤맸습니다. 혹시 이곳에 홍아라는 아씨가 있어? 엥? 아니에? 아니, 그래도 파리만 날리는 통에 열이 뻗치는구만. 이건 또 뭐래? 기방에서 웬 아씨를 찾는답도. 혹시 뭐요? 처원하신 분의 지체 높은 교수들과 질퍼하게 놀아보고 싶어하는 아무튼간에 되도 않는 소리 나불거리며 여기 죽치고 있다가 엄한 이용객들까지 쫓아내지 말고 쏙 저리 물러나시오. 석돌은 기방마다 들어가 홍아의 이름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한 박대뿐이었지요. 석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시도해도 진전이 없자 그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그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거름통을 실은 지게를 등에 진 채 두엄으로 위장하여 기방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은 석돌이 그저 치관을 비울러 돌아다니는 천한 두엄인 줄로만 알고 그를 신경 쓰지 않았지요. 밤이 되면 담을 넘어서라도 몰래 잠입해 홍아와 닮은 여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며 며칠 밤낮이나 헤맨 끝에 어느 밤 몰래 잠입한 기방의 금침실에서 석돌은 마침내 홍아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아 아씨, 정신을 좀 차려보십시오. 대체 이것이 다 무슨 일이랍니까? 방 안에서 만신창이가 된 홍아를 발견한 석돌은 이어지는 가슴을 억누르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홍아 역시 석돌을 보자마자 빛을 잃은 동공이 반짝이더니 자신을 찾아내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며 오열함과 동시에 그의 품에 안겼지요. 석돌아, 진정. 너인게니 기필코 네가 나를 찾으러 와줄 줄 믿고 있었단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송구합니다. 아씨,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간 이리도 외딴 곳에서 서울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씨. 석돌은 그간 홍아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응, 아니란다. 석돌아. 네가 와줘서 이제 정말 안심이야. 홍아는 석돌의 품에 안겨 겨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자, 우선은 어서 이곳의 졸개들이 눈치채기 전에 석돌은 담장 밖에 숨겨둔 두엄통 모양의 거대한 나무통을 가져와 그 안으로 홍아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홍아가 나무통 안으로 몸을 숨기자 석돌은 지게 슈어들을 쳐매고 두엄꾼으로 위장하여 천천히 기방을 벗어났지요. 번잡한 객손들의 틈에서 두엄 행색에 석돌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럽고 천하다며 얼른 이곳에서 꺼지라는 소리만 내뱉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석돌은 홍아를 데리고 기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고을을 벗어난 두 사람은 서둘러 개성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때마침 대감집을 떠나기 전 하인들에게 전달했던 석돌의 서신이 정대감에게 닿았기에 제 여식인 홍아가 집안에서 왈패들의 손에 의해 겪게 된
일련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콩알을 데리고 돌아온 석도를 발견한 덕에는 그야말로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왈패들에게 잘 해결되었다는 연통을 받은 터라 기분 좋게 석도를 요리해 볼 참이었는데 갑자기 대감의 심부름을 떠났다며 사라졌던 그가 이리 홍알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아닌 밤중에 홍두개였지요. 석돌은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온 정대감에게 덕의 악행을 알렸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서신에 작성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새 안방마님께서는 저작거리 왈패들을 사들여 옹아씨를 기생집에 팔아넘겼습니다. 석돌의 서신을 받고 어안이 벙벙하던 정대감은 홍아가 왈패에게 납치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낯선 기방에 끌려가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자 그제야 모든 것을 믿게 되었지요. 눈물을 쏟아내며 흡소하는 자신의 딸. 홍아의 태도에 정대감은 더할 수 없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대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던가? 동해의 괘씸한 가민이가 어찌 이 집안에 들어와 이러한 파렴치를 벌인단 말이더냐? 정대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어요. 덕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석돌과 홍아의 시선을 피하며 몸을 움츠리고 대구쳤지요. 대감, 모든 것은 오해이자 모함입니다. 초첩은 전혀 알지 못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 그렇지. 석돌 저놈과 홍아는 사실 몰래 정을 탐하고 있던 사이였는데 그것을 저에게 들키자 이리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벌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덕는 뻔뻔하게 손살에 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미 제 눈에 씌인 콩깍지가 벗겨진 정대감의 분노는 덕의 행동을 보고는 더욱 터오르는 것이었어요. 내 인연 감히 이 지경이 되고서도 나를 속이려 드느냐. 정대감은 덕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덕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녀는 행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석돌과 홍아의 증언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덕는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만 끝간데 없는 시기심에 눈이 뒤집혀 덕는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네, 이언, 너의 악행은 도무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여자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하나뿐인 여식을 보필해야 할 마음으로 이 집안에 든 나를 배반하다니. 뛰어봐라. 당장 이언을 광에 가두고 물 한 모금 내어주지 말거라. 또한 이언에게 사주받은 왈패들을 당장 잡아들이거라. 정대감은 하인들을 향해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얼마 뒤 정대감의 노여움에 불똥이 튈까 두려웠던 하인들은 혼쭐이 나기 싫은 마음에 우르르 몰려가 왈패들을 몽둥이로 쳐서 집으로 끌고 왔지요. 곤죽이 된 왈패들을 향해 정대감이 외쳤습니다. 자, 길을 쫑긋 세우고 똑똑히 들어두거라. 지금부터 내가 이르는 대로 얌전히 따르거라. 너희가 저지른 죄, 내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으나 내 명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그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없을 것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 마음 가는 대로 부리거라. 너희가 이 집에서 저지른 행위에 몇 조각이나 되는 고약한 짓을 전전에게 행할 것을 명하노니 오랫동안 목숨을 붙여놓고 괴롭히거라.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좋으니 살고 싶으면 내 명대로 하거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후 정대감은
덕늘 왈패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덕는 비명을 지르며 제발 살려달라 외쳤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지요. 뒤처리를 해줄 것으로만 믿고 시키는 대로 하였으나 졸지에 정대감에게 찍혀 곤란해진 왈패들은 덕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감께서 너를 우리에게 내어준 이상 너는 이제 반가에 안방마님도 못 되겠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곤욕을 치르게 생겼으니 이제 그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왈패들은 덕의 머리채를 쥐고 정대감 집을 빠져나갔지요. 덕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왈패들에게 붙잡혀 끔찍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홍아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똑같이 받게 되어 뼈저리게 그 값을 치르게 되었답니다. 한편 홍아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꿈 같은 악몽에서 벗어나 거처로 돌아온 공적을 석돌에게 돌렸지요. 아버님, 석돌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유명을 달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석돌이 저를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에요. 홍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대감은 홍아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내가 어리석어 너를 힘들게 하였구나. 또한 석돌아, 네가 바로 나와 내 여식의 은인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대감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결국 그는 홍아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석돌과 홍아의 사랑을 진심으로 허락하기에 이르렀지요. 석돌아, 네가 나를 대신하여 홍아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평생 곁에서 이 아이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거라. 정대감은 석돌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석돌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감에게 회답했지요. 더 이상 석돌은 이 집안의 간호가 아닌 자유로운 사내로 홍아의 곁에 서게 되었고 홍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대감은 자신이 여식을 데려다 몹쓸 짓을 했던 문제의 기방에 대하여 상소를 올려 대대적인 수사와 관련된 자들을 색출하고 모두 문초할 것을 굳게 약속했지요. 경대감의 허락을 받은 석돌과 홍아는 곧 혼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혼례를 축하하는 붉은색 장식이 걸리고 경사스러운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석돌아, 아니 서방님, 드디어 이런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군요. 믿을 수가 없으니 마치 아직 꿈에서 깨지 않는 듯한 기분입니다. 홍아가 제지하며 석돌을 받아들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은 채 중얼거렸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공아씨,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니겠지요? 석돌 역시 시도 홍아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자 홍아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고했어요. 서방님, 이제 아씨라고 부르지 마셔요. 우리는 지금부터 부부가 될 사이인데 그런 호칭을 사용하시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홍아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부끄러운 듯 속삭였답니다. 혼례가 성대히 치러진 그날 밤, 개성의 하늘에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흡사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축복하듯이 말이지요. 석돌과 홍아는 밤하늘 아래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항상 부인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물론입니다. 서방님, 지금까지처럼 우리 항시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가요. 석돌의 말에 홍아가 그의 품에 안기며 답했지요. 석돌은 홍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나
서로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로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은 없었지요. 당신과 맺어지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홍아는 석돌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것을 약속하며 서로의 입맞춤이 별빛을 받아 빛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다는 후문을 전해드리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정의, 용기와 충성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홍아와 석돌은 신분과 사회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지켜내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특히 석돌의 헌신과 용기는 우리에게 충성과 용기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반면 독심 많고 탐욕스러운 덕리의 악행은 결국 실패로 끝나 탐욕과 질투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경고합니다. 또한 실수를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한 정대감의 모습은 인간이 잘못을 인정하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악을 멀리하고 선을 따르며 진심과 정의를 지킬 때 결국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